그러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많은 위원들이 의견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물가 인상이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그래서 OECD는 OECD 입장을 좀 종합해 보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9월 22일에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 축소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포함해서 네 가지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에 파월 총재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11월 중앙은행 회의 시에 미국 국채 그리고 주택 대출 관련 채권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 규모 축소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팬데믹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 그리고 주택 대출 관련한 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해왔는데 매달 국채 800억 달러 그리고 주택 대출 관련 채권 400억 달러 이렇게 해서 1,200억 달러 채권을 구입해 왔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변화가 올 거고 그리고 저금리 정책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0%에서 0.25%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큰 변화가 오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도입을 한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돈 푸는 걸 이제 좀 적게 풀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경제가 충분히 회복이 됐으니까 그만 돈을 풀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풀어가지고 물가 오히려 상승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채가 많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그거 도대체 언제 줄이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파월 총재를 비롯한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고용이 충분히 회복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동성 축소는 돈을 적게 푸는 거는 아직까지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9월 22일 날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파월 총재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물론 이제 11월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조건이 성숙된 게 아니냐, 충족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다음번 회의가 11월에 있으니까 11월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 돈 푸는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또 별개인데요. 그런데 이제 파월 총재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역시 뭐 언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금리 인상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유동성 축소보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축소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을 시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금리 인상 관련돼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에 18명의 위원이 참가를 하는데 지난 6월에 회의가 있을 때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 9월 회의 이후에는 그 중에 딱 절반 9명이 2022년 말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좀 조기에, 당초보다는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많은 위원들이 의견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경제 예측이 어려운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제 회복이 빨리 되고 있고 또 고용 시장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긍정적인 면도 봤기 때문에 물가 인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가 인상이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요 증가가 이제 이제 팬데믹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요 증가가 있는데 공급망의 애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게 공급이 받쳐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공급의 에러가 해소가 되면은 점차 물가가 낮아질 것이다. 네. 이제 이게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고용이 회복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다고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축소할 수는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지금도 그 미국 중앙은행 입장은 이러한 그 물가 인상이 일시적이다. 이거는 이제 현재도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게 근데 생각보다 공급망 애로가 지속된다. 그렇죠.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해소될 것이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송 비용 증가. 우리가 그렇죠. 이전에 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것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수송 비용 증가 같은 공급망의 여행도 증가하고요, 그렇죠? 네, 공급망의 애로가 생각보다 이렇게 지속이 돼서 향후 1, 2년간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근원 물가 지수라는 걸 갖다가 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격 변동이 이제 큰 식료품 가격,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보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 물가 수준의 등락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외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를 이제 근원 물가 지수, 네, 근본적인 부분에 되겠죠. 뭐 어느 나라 중앙은행들은 이제 식료품, 에너지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넣었다가는 이제 물가 지수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근원 물가 지수를 뭐 중앙은행들은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022년에 내년에 2.3%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그 미국 중앙은행의 그 물가 인상 목표 수준이 2%를 초과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2007년 그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가 상승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근로자들이 또 그렇죠. 임금을 더 요구하게 되는 우려를 해서 임금 상승에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월 총재가 굉장히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게 이제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2021년 9월 미국의 실업률이 5.2%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실업자 수가 이제 530만 명 정도 더 많은 그런 수치지만 또 일부 부분에서는 이제 노동력 부족 사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상점이나 창고 이런 데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 뭐 아마존, 월마트 이런 곳에서는 뭐 인센티브를 주고 또 중소규모 직장에서도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뭐 그런 걸 못 주는 기업들은 아예 인원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2022년에 3.8%, 2023년에는 3.5%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네, 그 미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두 가지가 되겠는데 물가 수준의 안정과 그다음에 최대 고용의 그 확보가 이렇게 두 가지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논리는 물가 상승은 이제 일시적이고 아직 고용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를 이야기는 이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물가 상승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아직 뭐 그 고용은 이전 수준 회복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동성 축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신흥국들도 이제 뭐 접종률이 늘고 또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잡힐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있지만 OECD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OECD 국가들은 그리고 인플레 조기 억제 조치로 이제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신흥국가 대부분들은 이제 부채가 많아지고 경기 회복세도 더디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취약해서 신흥국 경제는 좀 전망이 어두운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물가 상승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의 경우에 그 9월의 물가 상승률이 4.1%였는데요. 그렇죠? 이는 그 29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로를 사용하는 19개 지역의 그 평균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9월에 3.4%였는데요. 이는 과거 13년 동안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가 수준 상승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수요가 회복하는 가운데 지금 공급망이 여러 가지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또 상승을 해서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OECD가 이제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듯이 그 주요 국가에 대해서 그 물가 상승률 예측을 했는데요. 6월에 발표한 수치가 있고 이제 9월에 발표한 수치가 있는데 9월에 발표한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에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이탈리, 캐나다 등 주요한 그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또 이런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한 개도국도 역시 그 물가 상승이 향후 1,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유럽 중앙은행이나 그 OECD의 예측이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이 좀 그 일시적이라는 그런 일관된 의사소통이 이제 OECD에서는 이루어져서 기업이 이제 상품 가격을 올리고 또 가게는 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좀 임금을 더 달라 이런 걸 이제 막을 수 있었다. 뭐 파월도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그런 의미에서 OECD 국가들은 되게 일관되게 이제 정책 방향을 잡았는데 개도국들은 좀 다 차이가 좀 있네요, 그죠? 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동성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동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그렇죠. 지금 보여왔고 금리 인상은 지금도 조심스러운데요. 개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서 물가 상승이 그동안 사실은 크게 이루어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그 멕시코, 그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물가 상승이 그동안에도 상당 폭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이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브라질 중앙은행 경우에는 이제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9월 22일 정책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해서 현재 정책 금리가 6.25% 수준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수요를 감소시켜야지 이제 물가 상승이 억제가 되니까 중앙은행에서 그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정책 금리 인상하는 게 보통의 경제적인 논리가 되겠는데 그 터키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께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이전에 저희가 뭐 했듯이 그래서 오히려 그 정책 금리를 물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그런 그 결정을 한 바 있는데 대다수의 그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중앙은행들에서는 이제 정책 금리를 뭐 말씀드린 인상을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가 인상과 그다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초저금리에 의한 그러한 그 유동성이 돈이 많이 풀린 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 또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뭐 OECD 입장을 좀 종합해 보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니까 이제 기업들은 물가를 함부로 올리지 말고 또 가게는 이제 임금 인상을 이제 너무 성급하게 요구하지 말아라. 일관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경기 부양책으로 유동성은 줄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제 디지털 혁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 이게 이제 OECD의 좀 일관된 입장인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이나 다른 개도국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다시 한번 또 그 주요 선진국하고 신흥시장들하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도 이제 좀 비춰봐야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전에 다뤘듯이 그 주요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개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충격이 이제 개도국에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과연 그런 것이 좀 덜한 가운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이 되겠고요. 이제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고 이제 파월 총재가 그 유동성 축소를 이제 이렇게 암시하면서 그 미국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이 좀 이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이 조금 그 조정 떨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었고, 금리도 그 국채금리도 그 상승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뭐 얘기는 없었지만 유동성 축소가 얘기되면서 이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파월 총재가 선생님 같아요. 다음 주에 시험 본다.